이어서 세 번째 강연자를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부산을 위한 해양의 역할 주제로 권대은 부산광역시 청년희망 정책과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청년희망 정책과장 권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오늘 자리 해양산업 르네상스인데 왜 그 시청에 청년희망 정책과장이 나왔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청의 그 해양 수도 정책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바다 그리고 해양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지 이 해양이라는 그 부산의 소중한 전략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 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과 해양, 바다 어떻게 좀 관련을 연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모기가 없는데 그 알을 낳겠나 이렇게 이런 이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청년들의 어떤 어려움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힘들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다 힘든 그런 현실을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청년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부산이 굉장히 그 심각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구 쇼크 또는 인구 절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평소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지하철 또 백화점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이렇게 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데 통계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청년 인구를 보시면은 10년 전인 2012년도에 8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66만 7천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16만 8천 명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런 감소는 이제 저출산이라는 자연적인 그런 감소도 있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한 그런 결과인데 한 매년 이제 평균적으로 한 9천 명 정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이 수도권 그리고 중부 대전이나 세종 이런 중부권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현재의 인구 변화가 결국에는 이제 미래 우리 이제 부산의 인구 구조 변화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요.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부산 인구 336만 명이고 청년 인구 67만 명인데 30년 후 205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는 251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청년 인구는 26만 명이 됩니다. 그 인구 피라미드 이제 구조 보시면은 이 상단에 비해서 하단이 매우 얇죠. 그 화면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저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막 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대규모 인원이 부산으로 이렇게 유입되지 않는 한은 거의 예정된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오늘 이렇게 청년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이 아닌 분들도 계신데 왜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맥락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단계적인 한 단계 이제 점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연애와 결혼, 출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제 현재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인구학적인 그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는 아직 뭐 경험이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청년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직결되는 그러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창업에 대해서도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만약에 청년이 이제 없다 하면은 창업을 해도 채용할 인재가 없어지는 것이고, 창업을 해도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소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자신이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예.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는 거의 계속 이제 비슷합니다. 제일 이제 불편함 느끼는 문제는 아무래도 진로 계획,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이고, 또 시에서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일자리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2021년 작년에 BDI에서 하는 조사 결과고, 코로나19 되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제 고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 이제 어디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 청년 정책들을 좀 이제 마련을 해서 이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라는 그 비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들을 네 개의 이제 기둥으로 해서 굿 잡, 굿 라이프, 굿 플레이, 굿 보이스 이렇게 일자리, 주거, 문화, 참여 이런 네 개의 이제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도 순서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일자리 분야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주거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해양산업 르네상스에서 청년 문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부산의 해양산업은 우리 미래인 이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드리고 싶은 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산의 해양산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그 가능성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 우리 시에서는 이제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 또 지자체 최초로 해양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수도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해양산업을 크게 이제 6개 분야로 나누고 있고요. 항만물류, 수산, 조선, 관광 이런 이제 큰 분류로 나누고, 그 안에 또 이제 세부 이제 분류들이 또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그 최근에 이제 조사된 그 해양산업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산 지역의 이제 해양산업 사업체 수가 한 28,000여 개 정도 되고요. 이거는 부산 지역에 있는 사업체 전체의 한 7% 정도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그 사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양산업 내에서도 보면은 해양관광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해양관광업체들이 많은 편이고, 수산, 조선, 해운, 항만, 물류 이런 이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를 보면은 해양산업 쪽에 이제 14만 4천여 명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전체 한 9% 좀 넘고요. 이 종사자 수도 해양관광 쪽에 4만 2천 명 정도 제일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출액을 보면 해양산업이 42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부산 지역 전체 산업의 한 13%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매출액으로는 해운, 항만, 물류 분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수산, 조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자면 해양 관광 분야가 종사자 수나 사업체 수는 제일 많은데 매출액은 또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영세하다. 해양 관광 업체들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해양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한 44% 정도가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년 대비 이제 비교해 본 건데, 사업체 수는 좀 늘었고, 근데 종사자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사가 2020년 기준이 가장 최근 이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히 그 세부 분야에서 보면 수산하고 해양 관광 분야가 타격이 좀 컸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현황, 산업 현황을 한번 살펴봤고, 그럼 부산의 해양 분야가 가진 어떤 장점, 뭐 강점과 좀 이렇게 약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인프라 면에서 보면은 뭐 그 항만, 부산항이라는 이제 아주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컨테이너 물동량으로는 세계 7위고요. 환적 화물 기준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는 가지고 있고, 또 수산 부분에서도 국내 최대 그 수산업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선 세력 통수라든지 수산물 수출입, 그리고 수산물 보관 능력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부산이 1위고, 그 수산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이제 전국 2위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취약하다면은 인프라 면에서는 이제 국제 공항이 지금 취약하죠. 지금 김해공항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중추 기능을 보시면은 지금 영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해양 수산 쪽의 연구기관,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고요. 또 금융, 그 문현 단지에는 금융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공사도 2018년도에 부산에 자리를 잡았고, 반면에 이제 해사 법률 이러한 이제 좀 해양 분야 지식 서비스 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부산이 굉장히 좀 취약한 편입니다. 해양 산업을 보시면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그 해양 산업이 이제 국내에서 제일 이제 집적되어 있는 그런 중심지이고, 또 울산, 경남하고 이제 이렇게 동남권의 산업 벨트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기존의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 항만하고 수산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들 경쟁력이 점점 또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해양 분야의 큰 대기업 본사가 부산에 없다, 그런 이제 취약점이 있고요. 이 해양 문화 측면에서는 도심 속에 해수욕장이 7개나 있는 이런 도시가 세계에 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축복받은 그런 환경인데, 반면에 이제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규모도 작고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고, 또 해양 레저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좀 영세해서 아직까지는 산업화가 활성화되진 않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둘러싼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코로나 계속되면서 비대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디지털 대전환과 또 탈탄소, 그리고 기후 환경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해양에 있어서는 어떤 미중 간의 그런 갈등과 뭐 신냉전,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이 또 이제 코로나 봉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되게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발상을 전환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뭐 변희연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라는 그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기회를 찾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뭐 다른 분야 뭐 예를 들면은 뭐 1인 가구가 증가한다, 그런 경우에 식생활도 변하고 하니까 뭐 1인용
이 간편식 수산물, 뭐 HMR 시장에도 이제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우니까 뭐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뭐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그 문제점들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출하시는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부산의 뭐 강점과 약점 그리고 대외적인 뭐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부산의 해양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또 글로벌 해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청년이 살고 싶은 그런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뭐 크게 4가지 이제 분야로 해서 좀 나눠봤는데, 뭐 너무 이제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간단히 그냥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그 사업들입니다. 그 현재 뭐 우리 부산시 그리고 우리 정부 또 주요 기업들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우리 경쟁 상대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빈살만 그 왕세자가 다녀가기도 했는데, 사우디 리야드하고 뭐 이탈리아 로마 또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내년 12월경에 아마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부산에 엑스포 유치하게 되면은 2030년 5월부터 한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한 5,050만 명 정도가 부산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분들이 부산을 찾을 거고요. 경제 효과 보면은 뭐 생산율발이 43조 원이고 부가가치 18조 원 해서 거의 뭐 61조 원 되는 경제 효과, 그리고 고용도 50만 명이나 창출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것만 돼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2030년이라는 저 시기를 보시면은 지금 청년들이 바로 저 혜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 옆에 그 가덕 신공항도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엑스포 유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또 관련이 됩니다. 많은 손님들이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공항도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겠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또 여객뿐만이 아니라 24시간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경제공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특별법 되면서 예타 면제 이렇게 확정이 됐고, 지금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상 사업비가 한 14조 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거의 최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완공되면은 공항, 앞서 말씀드린 부산 이제 항이라는 항만과 또 공항, 철도 이게 연계되는 트라이포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부산이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 허브 또 국제 관광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부산이 동북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덕 신공항 건설로도 뭐 1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9만 명 이상 고용 창출 기대하고 있고요. 공항에 이제 공항 만들어지면 공항에 상주 인원들도 생기고, 공항 인근에 물류 센터라든지 항공 관련된 산업들도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지금은 뭐 이제 공법이라든지 이 공기 단축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안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2030년 엑스포 전까지 빨리 이제 개항을 하자. 그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포랑 밀접히 관련되고, 이것은 이제 기존에 부산에 있지만 시민들은 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뭐 100년 이상 우리가 이제 부산에 있지만 시민들은 못 가는 공간이었는데, 이걸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1단계 사업은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고, 2단계 사업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예타 통과돼서 이제 이것도 엑스포 개최 전까지 다 완성이 될 텐데, 이 엑스포를 이쪽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엑스포 이제 전시장이라든지 숙박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해양 신산업의 거점이 될 그런 예정이고 또 저 북한 앞바다 쪽에 또 이제 UN 해비타트와 이제 부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상 스마트 시티를 이제 또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별천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같은 이제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그러한 이제 공간이 북한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북한 쪽에 이제 항만 기능이 이제 축소되면서 그 물류 기능은 주로 이제 신항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 신항 쪽에 이제 터미널도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 이제 진해 쪽까지 이제 신규 제2신항을 이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뒤쪽에 항만 배후 단지도 확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LNG 벙커링 기지라든지 대형 수리 조선, 그리고 원스톱 물류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박들이 부산항에 오가면서 이제 연료도 넣고 또 뭐 수리도 받고 이런 이제 부가가치,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만 잘 추진이 돼도 아마 청년들 일자리 상당 부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해양 산업들 부가가치 높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항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이제 터미널 뒤쪽에 보시면은 창고처럼 보이는 저 건물들이 이제 항만 배후 단지인데, 현재는 그냥 이제 단순 창고 형태로 쓰는 형태가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 안에서 이제 제조라든지 좀 복합 물류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냥 물건만 보관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물건도 만들고 뭐 포장도 새로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벙커링이나 수리조선 또 선용품 이러한 연관 산업들도 또 육성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 조선해양 프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앞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분야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LNG 선이라든지 수소 선박 이러한 선박 중에서도 좀 이제 고부가가치 그런 선박을 수주를 많이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획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해양 오염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수산업도 스마트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 기장군 쪽에 이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라는 것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서구 안남동 쪽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이렇게 큰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공동 어시장인데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이제 바닥에 저렇게 놓고 이제 경매하는 게 이제 좀 위생적으로도 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현재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뭐 부산 굉장히 많은 동해하고 남해가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바다의 모습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라든지 마리나 또 해양 치유 이런 새로운 이제 산업들도 육성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이제 부가가치라는 게 중요하냐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도 이제 항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동량으로만 따지면 부산항이 훨씬 많습니다. 부산항이 이제 세계 7위고 로테르담 항은 11위거든요. 물동량은 뭐 우리가 훨씬 많은데, 부가가치를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로테르담 항이 지금 2배 이상 많습니다. 부산항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테르담 항에는 항만 배후 단지에 이 원자재라든지 중간재를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선박 수리라든지 벙커링 그리고 해양 금융이나 법률, 컨설팅 이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항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파생 산업들 덕분에
이러한 이제 부가가치는 훨씬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우리 부산이 이 로테르담 항처럼 이 항만 연간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15조 원 이상, 15조 원 이상을 추가로 부산 항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제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 산업인데요. 이게 노르웨이 인구가 552만 명입니다. 굉장히 규모는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수산물 수출이 세계 2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어 생산량이 이제 세계 1위고 세계 시장의 한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이제 이 최첨단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사료 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노르웨이의 그런 이제 그 연어 양식 업체 연간 수익이 한 4조 원 정도 한 회사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산 업계에서도 잡는 어업에만 이제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기르는 어업 또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업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좀 함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산업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였다면은 이제 새로운 산업들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 워낙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식량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또 감염병 대응 이런 데 있어서 해양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보면은 지금 7조 원 규모인데 한 2027년 되면 한 11조 원 정도 2배 좀 못 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 보시면은 이제 키오스트 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부경대나 부산대, 해양대 이런 또 우수한 대학들이 많고 의료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 해양 바이오 분야 좀 더 육성을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부산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식품을 단순 가공하거나 화장품 만드는 그런 업종에 좀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의학, 제약이라든지 좀 더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부가가치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지금 민간 우주 산업이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나 이제 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뉴스페이스 민간 우주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도 지금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셋이라는 위성인데요. 이게 내년 되면 아마 나사하고 협의를 해서 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양 미세먼지 관측용입니다. 근데 그걸 왜 부산에서 위성을 만드나 했을 때 이제 일단 해양하고 우주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양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만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우주 관련된 기기들, 장비들 만드는 그런 형태로 좀 변형도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주에 해양에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위성을 통해서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신산업도 육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우리 김혜영 대표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간단히 그냥 넘어가고 해양 금융 분야도 지금 기존에 이제 문현 금융단지 플러스 또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셔야지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 이제 창업 기관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서 이제 김혜영 대표님 소개해 주신 내용하고 저 밑에 이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게 현재 이제 동상동에 있는 해양 클러스터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연구, 행정, 교육기관 중심이니까 이거를 이제 기업,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제 해수부하고 같이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일명 스탠빌리지라고 하는데 이 거점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상 7층 정도 되는 규모 공간인데 여기 해양 분야 혁신 기업들 한 40개사 정도 입주를 시키고 이런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R&D실 이런 것들 마련을 하고 또 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산업적인 그 육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인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항 자체도 이제 국가항만이고 해양에 대한 권한이 많이 이제 지자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해양 법률 관련된 그 서비스 산업 육성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해사법원을 또 부산에 설립하자.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에 있어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좀 풀어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의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세계 해양 포럼 해양 분야의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큰 마이스 행사들을 부산에서 계속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분야의 이제 지식 그리고 인재 정보 이런 것들이 부산에 모이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이제 출장을 제가 갔다가 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캐나다 헬리팩스라는 이제 도시인데 이게 이제 저 캐나다 동부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한 40만 명 좀 넘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해양, 굉장히 워터프론트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저기 북항도 저렇게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한 7km 정도 되는 산책로를 따라서 다양한 쇼핑과 문화체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창업 보육시설 이게 재밌는 게 해경 정비창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창업 보육시설을 쓰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바로 이제 부두가 있어서 수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실험도 실제 할 수 있고 굉장히 규모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안에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H2O 컨퍼런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세계 해양 포럼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마이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실제 상담을 하고 산업적인 성과가 나는 그러한 이제 행사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헬리팩스 인구가 4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46만 명으로 한 6만 명 가까이가 늘었더라고요. 우리랑 완전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양 기술 부분의 클러스터, 그리고 우수한 대학, 그리고 워터프론트 중심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개방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지속적인 인구 증가, 특히 청년층의 신규 유입으로 이어졌다.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부산 청년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위로 우상향시키자. 이 터닝 포인트가 해양 산업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네요. 감사합니다.